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영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개념은 경학입니다. 경학은 경전에 관한 학문,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진리의 문헌이다 이렇게 떠받들면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근대 이전 대부분의 유교 이론은 결국 경학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유교주의자들은 경전의 권위를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면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제도의 모든 국면을 설명하는 데에 경전의 힘을 빌렸습니다. 학문적 품격은 경전에 관한 이해도에 의해 갈렸을 뿐 경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이나 가설들이 제기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창조적 해석을 제기했다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광탈. 이처럼 유교를 경학이라고 파악하는 관점에 따르면 유교는 곧 종교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이론은 신을 중심에 둠으로써 신학의 범주에 속하지만 유교 이론은 경전을 중심에 둠으로써 경학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경전, 즉 성경보다 신 그 자체를 중시했기 때문에 경전의 진위 문제는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이후 경전에 담긴 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죠. 반면 유교에서는 유일신을 믿지 않고 요, 순, 우, 탕, 문무, 주공으로 이어지는 성인의 계보를 중시했기 때문에 이들의 언행을 담고 있는 경전에 대한 해석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고대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는 5편의 주요 경전, 즉 5경이 최고의 경전으로 인정됩니다.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이렇게 5경전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주희에 이르러서 5경 체제를 대신해 새롭게 사서 체제가 성립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4가지 경전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희는 기존 경전 가운데 일부를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재편집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죠. 근본적으로 경전 자체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이전의 원시 유교에서 부족했던 형이상학과 존재론을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신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조적 재해석을 하려면 주의 정도로 치밀하게 해야 과거 시험에서 광탈하는 서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의 경전 재해석 작업은 대단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죽기 사흘 전까지 경전 해석 작업에 몰두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죠. 덕분에 그가 남긴 문집인 주희집 그리고 그가 남긴 어록인 주자어류가 경전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조선조 성리학은 사서 5경에 대한 이해보다 오히려 주희집과 주자어류 그리고 주희의 사서 해석에 대한 이해를 더욱 중시했을 정도입니다. 조선시대에 보통 논어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주희의 논어 해석서인 논어 집주를 읽었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였죠. 그런 점에서 주희의 경학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수인은 경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경전의 권위 자체를 의심하는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양명학 역시 경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경전의 권위에만 매몰돼서 실천을 등한시하던 당대 학문풍토의 일대 파란을 일으킨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이 모두 비현실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고증학은 거꾸로 경학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행합니다. 고증학은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에 활동하면서 명나라의 부흥을 갈망했던 학자들에 의해 창시되었는데요. 이들은 겉으로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사구시, 또 경세치용 이런 걸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성리학이나 양명학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경전의 작구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해석에 매달리게 됩니다. 성리학은 기존 경전 체제를 혁신했고 양명학 역시 경전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까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라도 했죠. 그러나 고증학은 경전에 대한 치밀한 해석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더 경전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학문적으로 퇴행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리학의 정면 도전함으로써 조선 후기 실학의 대표자로 손꼽히는 정약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정약용은 철저한 경학론자였습니다. 우리는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등 경세에 관한 이론서인 1표 2서를 그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문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학입니다. 그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의 저술을 남겼는데요. 그 많은 저술의 70% 이상이
논어, 맹자, 주역, 상서 등 유교 경전에 관한 이론, 즉 경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경학을 자기 학문의 중심이다 이렇게 자부했죠. 일표이서는 부전공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 정약용과는 매우 다르죠. 이처럼 실학의 대표자로 인정되고 있는 정약용조차 철저한 경학론자였다는 점에서 경학의 뿌리는 대단히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학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의심하면서 새로운 유학을 도모한 활동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최한계는 유교 경전을 총망라한 기념비적인 총서인 사고전서 가운데 쓸모없는 부분이 90% 이상이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면서 경학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최한계는 경학의 권위를 부정하면서도 유교 자체까지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유교의 핵심적 태제인 인의예지라는 사덕과 오륜의 윤리학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경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사덕과 오륜의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경전에 관한 종교적 믿음 대신 경험, 체험, 실험을 통한 귀납적 추론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시도는 후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자를 한 명도 길러내지 못했고 조선조 말기의 현실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재평가받을 수 있었을 뿐이죠. 그 가운데 저도 이바지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최한기 사회철학의 이론적 토대와 형성 과정입니다. 같은 내용이 최한기의 사회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됐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유교 경전 연구를 믿음의 차원이 아닌 학술적 연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서구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종교적 숭배 대상이 아닌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죠. 이 단계에 이르면 경학은 이제 서지학 혹은 문헌학의 범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경전에 대한 학습 방법 역시 바뀌죠. 경전을 숭배하면서 무작정 암기하는 전통적 경학 독서법에서 벗어나 경전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서지학과 문헌학이 경전에 관한 학문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물론 요즘도 사설을 통째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강원도 산골에 파묻혀서 요약합니다. 경전에 관한 학문을 뜻하는 경학은 실상 유교 경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학문입니다. 고대의 오경체제는 1000년 넘게 경학으로 군림했습니다. 주인은 경전 재해석 작업을 통해 경학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양명학은 지나친 경전 탐구에 몰두함으로써 실천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우려했습니다. 경세치용을 주장했던 고증학파는 성리학과 양명학이 창조적으로 뒤흔들었던 경학체제를 비판하면서 경전에 대한 치밀한 고증 작업으로 오히려 퇴행합니다. 정약용의 경학 역시 경전에 관한 종교적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한기에 이르러 비로소 경학에서 벗어난 경험적 학문의 가능성이 모색됐고 현대에 이르러 경학은 드디어 문헌학으로 대체됩니다.